안톤 도슬러는 평범한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독일 군대의 장군이었고 나치 전쟁 기계 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점령 기간 동안 그의 명령으로 인해 아무런 방어 기회를 갖지 못한 죄수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제국이 붕괴되자 그의 이름은 결코 간과될 수 없는 처형의 직접적인 책임자로 남았습니다. 그의 체포는 치명적인 명령을 내린 지휘관들의 현실을 드러냈습니다. 익명 대신 그는 빠르고 결정적인 운명에 직면했습니다. 관용도 지체도 없었습니다. 그의 종말은 같은 잔인함으로 행동한 다른 제국 장교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에 대한 경고로 다가왔습니다. 어째서 도슬러가 종전 초기 몇 달 동안 예로 선택되었을까? 그의 죽음이 아직 자유로운 독일 지휘관들 사이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어떻게 그는 패배한 나치즘에 대한 초기 처벌의 상징이 되었을까? 두 전쟁에서 단련된 한 바이엘은 군인의 가차없는 상승. 안톤 도슬러는 1891년 봄 바이엘은 제국의 수도 미넨에서 태어났으며 당시는 카이저 비렐름 2세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족은 군사적 위신이 상당한 중량을 지닌 사회에서 중산층에 속했습니다. 바이에른은 독자적인 정체성을 가진 연대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군 경력은 많은 젊은이들에게 사회 상승 및 직업적 안정에 확실한 길을 제공했습니다. 1910년에 19살의 도슬러는 바바리안 육군 제6보병연대의 사관 후보생으로 입대했다. 훈련은 훈련에 대한 강조와 정복의 명예, 그리고 계층적 수능을 강조하는 프로이센 모델을 따랐다. 그 당시 독일은 상대적으로 평온한 시기를 맞고 있었지만 유럽 열강 간의 경쟁은 심화되고 있었다. 1914년 여름의 대전쟁 발발은 그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중위 계급으로 그는 부대와 함께 서부 전선으로 파견되었습니다. 벨기에와 북부 프랑스에서의 초기 기동전은 곧 참호 전쟁으로 정체되었습니다. 불과 23살의 도슬러는 포병과 보병이 지배하는 소모전에 빠져들었습니다. 4년 동안 서부 전선에 머물렀다. 그의 경험은 참호의 일상, 제한된 공세, 그리고 모든 지휘 계층에서 사상자를 보충해야 하는 지속적인 필요성에 의해 특징 지어졌다. 1916년 1월에 중위로 승진하였고 1918년 10월에 휴전 몇 주 전에 대위 계급을 받았다. 그의 복무 경력에는 철십자 제일계급과 바이에른 군사 공로 훈장이 포함되었으며 이는 지속적인 전투 상황에서 유능한 장교에 대한 일반적인 인정을 반영하는 훈장이었다. 1918년 11월 독일의 패배는 제국의 붕괴와 바이마르 공화국의 탄생을 의미했습니다. 베르사유 조약은 군대를 10만 명으로 제한하고 징병제를 금지했습니다. 이 축소는 대부분의 장교와 베테랑 병사들을 배제하게 만들었습니다. 도슬러는 새로운 라이히스베어의 자리를 유지하는 데 성공했으며 이는 경험 있는 인력을 유지할 필요성과 기관 내에서 그의 개인적인 평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전후의 라이히스베르크는 매우 규율 있는 전문 조직이 되었습니다. 장교들은 프로이센 군사 전통을 계승하고 패배의 원인으로 여기는 민간 정치와 비판적인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1924년에 도슬러는 베를린의 라이히스웨어 부서 정보국으로 정은하여 단순히 주둔지 임무에서 벗어나 전략적인 임무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 시기에 대학 공부도 했는데 이는 군사 제한 상황에서 교육 강화를 추구하는 장교들 사이에서 흔한 관행이었습니다. 1932년에는 소령 계급에 올랐습니다. 1933년 민족사회주의당의 부상은 상황을 급격하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처음에 많은 장교들이 히틀러를 불신했지만 베르사유 조약의 제한을 끝내고 군사력을 회복하려는 그의 목적에는 동의했습니다. 가장 큰 긴장은 정규군을 당의 민병대로 대체하려고 했던 에른스트 로에름이 이끄는 돌격대와의 충돌에서 생겨났습니다. 1934년 소위 장검의 밤에 로에름이 제거되면서 군대는 정권에 의해 인정받는 기관으로서의 위치를 확보했습니다. 그 해에 새로운 충성 서약이 도입되었으며 이는 헌법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히틀러에게로 바뀌었습니다. 복종은 이념적 동의 없이도 지도자와의 개인적 유대로 전환되었습니다. 도스틀러와 같은 장교들은 모든 결정을 지도자의 정치적 의지에 종속시키는 법적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30년대 중반에 가속화된 재무장이 새로운 경력 기회를 열었습니다. 1935년에 의무군 복무가 재도입되었고 사단들이 증가했습니다. 베테랑 장교들에게 그것은 확장하는 구조 속에서 빠른 승진의 가능성을 의미했습니다. 군대는 규율 전통을 유지했지만 점진적으로 정권의 선전적 요소를 흡수하고 있었습니다. 나치즘 해에 이미 형성된 신세대 장교들은 이데올로기적 가치를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였고 베테랑들은 요구되는 복종을 이행하는 것에만 국한되었습니다. 1938년에 히틀러는 군대의 최고 지휘권을 맡아 기관에 대한 정치적 통제를 강화했다. 전수상 쿠르트 폰 슐라이허와 같은 반대자의 제거는 내부 불일치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정권의 의지를 확인시켜 주었다. 도스틀러와 다른 장교들에게 그것은 군대 구조가 퓨러의 권력에 완전히 종속되었음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그의 경력은 제국에서 복무를 시작하고 베르사유에서 부과된 감축을 견디고 나치 정권의 확장에 의해 혜택을 받은 세대의 궤도를 상징했습니다. 1934의 서약과 그 후의 재무장이 그와 같은 직업 군인의 입지를 공고히 했습니다. 1939년 9월에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했을 때 도스트러는 거의 30년의 경력을 쌓고 있었다. 베어마흐트는 제국의 주요 도구가 되었으며 제1차 세계대전의 경험, 제국군의 훈련, 히틀러에 대한 의무적인 충성을 결합한 장교단이 있었다. 이러한 조합은 독일 지휘관들이 폴란드 평원에서부터 지중해 전역에 이르기까지 유럽 전선을 지배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쳤으며 그곳에서 안톤 도스트러는 갈등의 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다시 맡게 되었다. 총력전, 러시아의 지옥에서 이탈리아의 산으로 1939년 9월 독일의 폴란드 침공과 함께 곧 대륙 전역으로 확산될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거의 30년 동안 군대에서 복무한 안톤 도슬러는 전후 한계에서 살아남아 이제는 베어마이트에서 더 큰 책임을 맡은 베테랑 장교 그룹에 속했습니다. 이전 해의 군사 확장은 그를 점점 더 광범위한 업무로 이끌었고 전쟁은 그의 승진을 결정적으로 가속화했습니다. 1940년 봄에 프리드리히 돌만 장군의 지휘 아래 7군의 참모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부대가 자르와 알자스 지역에서 프랑스와의 경계를 감시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해 5월에 개시된 연합군을 상대로 한 공세에 곧 참여했습니다. 프랑스 전역은 기갑 사단의 속도와 항공 지원의 지속적인 커버리지가 특징이었으며 이 조합으로 프랑스와 영국의 방어선을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도슬러의 참모장으로서의 역할은 이동 중인 부대의 진영을 유지하기 위한 조직, 물류 조정, 명령 전달에 집중되었습니다. 제7군은 라인강을 따라 진행된 공세와 이후 작전에 참여했으며 이는 1940년 6월 프랑스 항복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독슐러 같은 장교들에게 그 승리는 20년간의 제약을 딛고 독일의 작전 능력이 회복되었음을 확인시켰습니다. 캠페인의 빠른 진행은 서유럽의 주요 강대국을 독일 국방군이 제압할 수 있다는 시위로 여겨졌습니다. 항복 후 제7군은 방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서양 해안에 배치된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1941년에 도슬러는 57 보병 사단의 지휘를 받았습니다. 그의 목표는 게르드 폰 룬트슈테트 원수 아래 남부 군대 집단 내에서 동부 전선이었습니다. 그해 6월 22일에 바르바로사 작전이 시작되어 300만 명 이상의 독일 병사들이 소련 국경을 넘었습니다. 도슬러의 사단은 우크라이나로의 징역 및 키예프 점령으로 끝난 작전에 참여했습니다. 그 지역의 전투는 대규모 포위 공격과 수십만 명의 포로 포획으로 특징 지어졌습니다. 포로 생활 조건은 극도로 가혹했으며 굶주림과 의료 부족, 높은 사망률로 인해 고통스러웠습니다. 동시에 독일 점령진은 군과 함께 작전 중이던 SS 부대인 아인자츠 그루펜에 의한 대규모 처형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1941년 9월 키예프 외곽에서 바비 야르 대학살이 발생하여 이틀 만에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살해되었습니다. 베어마흐트는 해당 지역을 통제하고 작전의 물류를 지원하여 도슬러의 사단이 억압과 대량 학살이 전쟁의 일부분이 된 환경에 놓이게 했습니다. 1942년에 도슬러는 163 보병 사단의 지휘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의 새로운 임지는 핀란드였으며 그곳에서 독일군은 북극 전선에서
현지 군과 함께 싸우고 있었습니다. 사단은 카렐리아 지역과 북극권 인근 지역에 배치되어 있었는데 그곳은 긴 겨울과 극한의 온도로 특징 지어지는 환경이었습니다. 작전은 무르만스크의 소련군을 괴롭히고 노르웨이 북부와 핀란드의 전략적 위치를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활동에는 숲에서의 순찰, 소련의 요새화된 진지에 대한 제한된 공격, 그리고 파르티잔에 대한 탄압 작전이 포함되었습니다. 게릴라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격화되었고 독일군은 소련과 협력한 혐의를 받은 주민들에게 가혹한 보복을 가했습니다. 도스트러 사령하에 사단은 정규 전투와 민간인 박해 사이의 경계가 흐릿한 전쟁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핀란드에서의 독일의 존재는 1944까지 이어졌다. 스탈린그라드에서의 패배 이후 1943년에 동부 전선에서의 전쟁 상황이 근본적으로 변했으며 몇 달 후 쿠르스크에서의 실패로 인해 변화가 있었다. 적군은 전략적 주도권을 잡았고 독일군은 노르웨이로 점진적으로 후퇴하기 시작했다. 1944년 초에 도슬러는 이탈리아 전선으로 재배치되었습니다. 반도 내 상황은 전년도 9월 바도글리오 정부의 항복 이후로 위태로웠습니다. 알베르트 케셀링 원수가 북쪽으로 향하는 연합군의 진격을 저지하기 위해 독일군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1월에 도슬러는 리구리아에 본부를 두고 있는 육군 75군단의 지휘를 받았습니다. 그의 주요 임무는 해안 방어 조직이었다. 그의 지휘 아래 있는 부대들은 요새를 건설하고 항구의 위치를 강화하며 독일 해군과 무솔리니의 사회공화국의 이탈리아 군대와 협력했다. 동시에 이탈리아 북부에서 파르티잔 활동이 강화되었다. 저항 그룹들은 철도, 창고 및 공급품 수송대를 공격했다. 이러한 행동에 대한 억압은 도스틀러 군단의 주요 임무 중 하나가 되었다. 독일 지휘부의 명령은 파르티잔들을 정규 군인이 아닌 불법 요소로 간주해야 하며 이는 즉결 처형과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집단적 조치를 정당화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실제로 억압작전은 저항군과 협력했다고 비난받은 전체 마을에 대한 습격, 총살 및 보복을 결합했습니다. 도슬러의 군단은 이탈리아에서의 독일 점령을 특징짓는 반파르티잔 전쟁 정책에 통합되었습니다. 동시에 리구리아 해안은 연합군의 사보타주 작전의 무대로 변했습니다. 영국과 미국의 특공대는 독일의 수송을 방해하기 위해 철도 터널, 다리 및 항구를 공격했습니다. 터널 하나의 파괴는 몇 주 동안 보급을 마비시킬 수 있었습니다. 75군단은 이러한 상륙 작전을 감시하기 위해 연안 순찰대를 배치하고 중요한 지점에서 방위를 강화해야 했습니다. 도스틀러의 리구리아 지휘는 그를 복잡한 전선에 배치했는데 이는 정규적인 적에 대한 방어와 내부 저항의 탄압, 특수 침입에 대한 감시가 결합된 곳이었다. 다양한 임무는 자원과 조율을 요구했으며 이는 전쟁 초기의 우월함이 더 이상 없는 베어마우트의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그의 책임에 있는 영토에서는 점점 더 불안정해지는 균형 속에서 정규 작전과 비정규 작전이 얽혀 있었다. 진리 2작전 15명의 남자들이 라이히의 권력에 대항하다. 1944년 겨울 연합군이 이탈리아 반도를 천천히 전진하는 동안 미국의 고위사령부는 독일 방어를 약화시키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었다. 전선은 복잡한 산악 지형에 의해 지지된 연속적인 선들로 정의되어 있었고 이는 독일의 저항에 유리했다. CIA의 전신인 전략서비스국은 적군 통신을 방해하고 군대의 공급을 혼란시키기 위한 특별한 파괴 임무를 설계했다. 그러한 이니셔티브에서 지니라는 작전이 탄생했습니다. 목표는 리구리아 지역의 라스페치아와 제노바 사이에 있는 철도 터널이었습니다. 이 인프라는 독일인들에게 매우 중요했는데 이는 산업 북부와 이탈리아 중부 및 남부의 활발한 전선 사이의 보급품과 지원군의 수송을 보장했기 때문입니다. 해안선의 터널 파괴는 군대와 물자의 이동을 크게 지연시킬 수 있으며 전투 속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임무를 책임진 그룹은 위험 작전에 대한 훈련으로 선발된 15명의 미군 병사들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그중 2명은 장교였습니다. 이들은 낙하산 부대와 특수부대 출신으로 사보타주 기술에 대한 집중 교육을 받았습니다. 훈련은 플라스틱 폭발물 사용, 야간 침투, 위장술 및 경량 무기 취급을 포함했습니다. 장비는 칼리버 45 콜트 권총, 전투용 칼,
그리고 짧은 거리 전투용으로 설계된 6대의 마린 기관 단총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또한 철도 구조물을 파괴하도록 설계된 폭약을 휴대했습니다. 그 계획은 해상 상륙, 낮 동안 은폐, 목표에 대한 야간 접근, 폭약 설치, 해안으로의 퇴각 후 다시 미군 선박에 의해 회수되는 것을 포함했다. 이 작전은 이전에 실패했던 시도인 지니-I 때문에 지니-2라고 명명되었다. 항법 오류로 인해 몇 주 전에 실패했다. 축적된 경험이 성공 확률을 높일 것으로 예상되었다. 1944년 3월 22일 밤에 두 척의 미국 회속정이 15명의 병력을 태우고 리구리아 해안으로 접근했습니다. 바다는 거칠었지만 그들은 프라무라 해변에 상륙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들은 고무보트를 숨기고 폭발물을 포함한 일부 장비를 묻어두고 나중에 회수할 것을 계획했습니다. 계획은 그들이 낮에는 숨어 있고 밤에는 터널로 이동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정된 위치에서 약 15km 떨어진 곳에 상륙했습니다. 이 벗어남은 계산을 변경시켰고 즉석에서 대응하게 했습니다. 남자들은 라스페치아 근처의 카르페네지오 마을 근처에 있는 헛간에 피신했습니다. 그날 동안 그들은 숨어 지내며 지역 농부들을 통해 식량을 구했습니다. 그들이 몰랐던 것은 작전이 이미 노출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해변에 남아있는 장비가 어부들의 주목을 끌었고 이들은 이탈리아 사회 공화국의 경찰에 알렸습니다. 2명의 파시스트 민병대원이 그 지역을 조사해 장비를 발견하고 이를 독일 분견대에 보고했습니다.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135 요새 연대는 독일 병사들과 이탈리아의 협력자들과 함께 수색 작전을 조직했다. 모래 위의 흔적과 주민들의 보고는 탐색 구역을 제한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동시에 외국인의 존재에 대한 소문이 농촌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떠돌아다녔고 이는 미국인들의 은신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3월 24일 새벽에 독일 군대가 헛간을 포위했습니다. 15명의 군인들이 저항 없이 포로가 되었습니다. 놀라움은 컸고 수적으로 불리하여 탈출 시도는 불가능했습니다. 체포 후 그들은 현지 주둔지에서 신문을 받기 위해 라스페지아로 이송되었습니다. 후일 독일 기록에 따르면 모든 포로들이 미국 정규 군복을 착용하고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한다. 3명은 공수부대 부츠를 신고 있었고 나머지는 표준 신발을 신었으며 모두 울 모자를 사용하고 있었다. 그들은 표장을 숨기기 위해 재킷을 뒤집어 입었지만 정규 전투원이라는 사실은 분명했다. 신문은 짧았습니다. 체포된 대부분은 대답을 거부했지만 한 장교는 임무가 철도 터널을 파괴하는 것이었다고 인정했을 것입니다. 그 자백은 그들이 유니폼을 착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그룹을 사보타주자로 분류하는 데 결정적이었습니다. 결과를 담은 보고서는 즉시 안톤 도슬러 장군이 지휘하는 75 군단에 전달되었습니다. 상황은 1942년 10월 히틀러에 의해 발행된 명령에 따라 해석되었다. 코만도 베펠, 이는 포로가 된 지휘관을 즉시 처형할 것을 요구하며 그들이 유니폼을 입었는지 군사 신분증을 소지했는지를 불문한다. 이론적으로 제네바 협약은 정규 군인을 보호하지만 총통의 명령은 독일의 계급 체계에서 우선시되었다. 일부 경우의 공식들은 해당 명령의 적용을 지연하거나 미래에 가능한 결과를 인식하여 조항들을 더 유연하게 해석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리구리아에서는 그 사건이 빠르게 지휘 개통으로 상부에 보고되었습니다. 체포를 담당하는 연대의 사령관인 알머스 대령은 즉각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고 상부로 문제를 회부하여 책임을 군단 수준으로 전가했습니다. 불과 48시간 만에 진니 이 작전은 실패로 끝났다. 어떤 폭발물도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고 철도 터널은 여전히 작동 중이었다. 그러나 15명의 남자가 포로로 잡히면서 순전히 군사적 문제를 넘어서는 결정이 필요해졌다. 코만도 베펠 명령의 적용 여부는 이제 안톤 도슬러 장군의 손에 달렸으며 그 결정에서 전쟁의 법적 결과가 갈릴 전례가 나와 분쟁의 마지막 몇 달 동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도슬러의 딜레마, 국제법에 맞서는 히틀러의 명령. 1942년 10월에 아돌프 히틀러는 코만도 베펠 또는 명령의 명령이라는 이름으로 역사를 기릴 지시를 발행했습니다.
해당 문서는 베어마흐트와 무장 친위대의 모든 부대로 배포되어 적의 군인이 특수 미션이나 사보타주 작전에서 포로로 잡히면 즉시 처형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포로가 군복을 입고 있었는지 정식으로 항복했는지에 관계없이 이 조항은 적용되었습니다. 명령은 공식적으로 인정된 군대의 전투원으로 인증된 문서를 소지한 자에게도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치의 배경에는 유럽과 북아프리카에서의 연합군 특별작전 증가가 있었다. 이러한 습격은 전략적 시설 파괴, 통신 차단, 해안 지역의 독일 주둔군 괴롭힘에 있어 눈에 띄는 효율성을 보였다. 히틀러는 이들 지휘관을 전쟁 포로의 지위에 포함시킬 수 없으며 그들을 도적으로 간주했다. 이 지침은 1929년 독일이 서명한 제네바 협정에 명시된 체포된 후 제복을 입은 전투원에게 보호를 보장하는 내용을 직접적으로 위반했다. 코만도 베펠의 적용은 많은 독일 장교들에게 즉각적인 딜레마를 야기했습니다. 일부는 퓨러에 대한 불복종이 심각한 제재나 심지어 해임까지 초래할 수 있음을 알고 엄격하게 따랐습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이를 완화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포로를 강제 수용소로 보내거나 SS에 넘김으로써 제복을 입은 군인들의 직접 처형을 피했습니다. 서부 전선의 지휘관인 게르트 폰 룬트슈테트 원수는 명령의 실행을 완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노르웨이에서도 유사한 일이 발생하여 지휘관들이 영국의 특공대를 지침에도 불구하고 정규 포로로 등록하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지역에서는 특히 1942년과 1943년 프랑스의 사보타주 작전 이후 심각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이탈리아의 사태는 1944년에 이러한 맥락에서 전개되었습니다. 3월 24일 진이 이 작전에 미국 병사 15명이 포로로 잡힌 지 몇 시간 되지 않아 관련 보고서가 리구리아에 있는 육군 제75 군단 본부에 전달되었습니다. 문서에는 포로들이 해안에 상륙해 경무기와 폭발물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그들 중 한 명이 신문 중 그들의 목표가 라 스페치아와 제노바 사이의 철도 터널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인정했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구역의 책임자인 지휘관 포르탈레사 135연대의 알메르스 대령은 즉시 처형 명령을 내리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어 하지 않았다. 군인들이 제복을 입고 미국 국방군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상급자인 안톤 도스트러 장군에게 사건을 넘겼다. 도슬러는 보고서를 받고 직접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탈리아에 있는 독일군 최고사령관인 알베르트 캐셀링 원수와 상의했습니다. 캐셀링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히틀러의 명령은 완전히 이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포로들의 운명은 결정되었습니다. 상급 명령을 받은 도슬러는 연대에 처형 절차를 진행하라는 명령을 전달했다. 알머스 대령은 집행 연기를 시도했다. 그는 포로들이 군복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제네바 협약에 따라 전쟁 포로로 대우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건을 재고할 것을 요청하고 조치를 연기할 권한을 요청했지만 도슬러의 대답은 단호했다. 그는 명령을 재확인하고 어떠한 거부도 불복종 행위로 간주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과정에는 도슬러의 참모진 일원인 프로이센 귀족 알렉산더 그라프주 도나 슐로비텐이 개입했습니다. 이 장교는 억류된 자들이 민간인 복장을 한 스파이가 아니라 정규 군인들이라고 주장하며 처형을 승인하는 서면 명령에 서명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의 거부는 기록되었지만 그 결과는 즉시 자리에서 해임되고 베어마흐트에서 강제로 퇴출되는 것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반응은 코만도 베펠 준수를 반대하는 모든 장교가 직면한 개인적 위험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지휘 계통의 나머지는 새로운 반대 없이 명령을 수용했습니다. 도스틀러의 서명과 캐셀링의 지지를 받아 15명의 미국인이 총살당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살아남은 문서는 그 결정이 여러 단계에서 내려졌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책임을 전가한 지역 연대, 명령을 승인한 군단 그리고 이탈리아의 최고사령관이 최종적으로 이를 승인한 것입니다. 법적 모순은 명백했다. 코만도 베펠은 히틀러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정치적 지침으로 어떤 국제조약과도 관련이 없었다. 반면에 1929년 제네바 협약은 전쟁 포로에 대한 명확한 규칙을 규정하는 독일이 비준한 국제협정이었다.
포로들은 수용소에 수용되어야 했고 음식, 기본 의료 서비스 및 보복에 대한 보호를 받아야 했다. 그 조약에는 약식 처형을 허용하는 내용이 없었다. 도슬러와 같은 장교들이 직면한 딜레마는 두 가지 옵션으로 요약됩니다. 상급 명령을 따르고 이후에 책임을 질 위험을 감수할 것인지, 아니면 명령을 불복종하고 즉시 베어마흐트 내의 징계 조치를 받을 것인지. 이탈리아의 문맥에서 저울추는 복종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갈등 후 보존된 내부 문서는 도슬러의 소통이 명령의 의무적 성격과 그 이행의 긴박성을 강조하는 방식을 보여주며 대안적인 해석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1944년 3월 25일 오후에 실행을 위해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알메르스 대령은 그의 유보에도 불구하고 지시를 따랐습니다. 반대의 유일한 제스처는 도나 슐로비텐에게서 나왔지만 사건의 진로를 변경할 수 없는 고립된 사례로 남았습니다. 이탈리아에서의 제니 이의 에피소드는 공표된 지 1년이 넘은 후에도 실제로 코만도 베펠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독일의 지휘 체계는 그것을 일상적인 운영에 통합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찾았습니다. 이 사건은 또한 정치적 압박, 즉각적인 제재의 위협, 그리고 절대적 복종의 논리가 독일 국가 자체가 비준한 국제법 조항보다 우위를 점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푼타비앙카, 15명의 미국인 처형. 1944년 3월 26일 새벽에 실패한 진니 2 작전에서 포로가 된 미국인 포로 15명이라 스페치아의 구금 장소에서 해안으로 옮겨졌습니다. 목적지는 아메글리아시의 푼타비앙카로 알려진 암석 지역이었습니다. 이 작전은 독일의 감시해 수행되었고 안톤 도스트러 장군에 의해 확인되고 알베르트 캐셀링 원수에 의해 승인된 처형 명령을 받은 제135 요새 연대 장교들에 의해 감독되었습니다. 위치 선택은 실용적인 기준에 따랐습니다. 푼타비앙카는 통제가 가능한 접근과 총성의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충분히 고립된 외딴 고지였습니다. 이후 독일 기록에 따르면 처형은 미리 계획되어 있었고 즉시 시신을 매장하기 위한 공동묘지가 준비되어 있어 눈에 띄는 흔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장소에 도착하자 포로들은 5명의 남자로 이루어진 세 그룹으로 나누어졌습니다. 나중에 독일 증언에 따르면 그들은 미군의 규정 야전복을 입고 금속 신원판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누구도 기본적인 개인 소지품을 빼앗기지 않았는데 이는 그들이 정규 전투원임을 강조했습니다. 사형 집행대는 독일 병사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이 병사들은 경기관총으로 무장하고 있었다. 이러한 무기의 선택은 작전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생존자가 없도록 보장했다. 포로들은 바다 앞에 일렬로 세워지고 묶인 채 절벽을 등지고 배치되었다. 독일 문서는 의사나 목사의 존재를 기록하지 않았으며 이는 조치의 요약적 성격을 나타냈다. 화형 명령은 3개의 연속된 순서로 실행되었습니다. 처음 5명의 죄수는 기관총 사격에 의해 쓰러졌습니다. 즉시 절차는 다음 그룹에 대하여 반복되었고 25명의 남자가 몇 분 만에 처형되었습니다. 시신은 끌려가서 미리 준비된 공동묘지에 놓였습니다. 매장은 의식이나 의례적 기록 없이 진행되었고 증거를 숨기기 위해 지역은 덮였습니다. 포로들을 체포한 연대 책임자인 알메르스 대령은 포로들이 제복을 입은 군인이라는 이유로 며칠 전에 명령 시행을 지연시키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도스트러 본부에서 받은 명령을 따랐습니다. 후일의 진술에 따르면 작전 중 분위기는 참석한 장교들 사이에 긴장이 감돌았다고 합니다. 명령서에 서명을 거부한 알렉산더 그라프 주도나 슈로비테는 이미 배제되어 푼타 비앙카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배제는 콤만도 베펠에 반대했을 때의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푸타 비앙카의 사살은 히틀러의 지침 내에서 고립된 사건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정확하게 사건을 재구성할 수 있는 문서적 및 물질적 흔적이 존재했다. 서명된 명령, 도스트러와 캐셀링 간의 메시지 및 연대 보고서는 이후 법적 가치를 지닐 완전한 서류를 형성했다. 1945년에 독일의 항복 이후 미국 조사관들은 집단 무덤의 위치를 찾아냈습니다. 조사는 포로로 잡힌 독일 병사들의 진술과 확보된 자료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시신들은 발굴되어 법의학팀에 의해 조사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15명의 남자들이 기관총 탄환에 맞아 사망한 것으로 확인했다. 유니폼의 상태와 신분 증명표는 그들이 스파이로 취급되지 않았으며 군인 신분을 박탈당하지 않았음을 보여주었다. 각각의 시신은 금속판을 통해 신원 확인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미군이 전사한 군인들의 신원을 보증하기 위해 사용하는 일반적인 절차를 따른 것이다. 유해는 사진 촬영되고 기록된 후 연합군 군사묘지로 옮겨졌습니다. 부검 보고서와 수집된 자료는 도슬레와 관련된 다른 장교들에 대한 법적 고소를 뒷받침할 증거로 포함되었습니다. 에피소드의 재구성은 전쟁 후 수집된 지역 주민들의 증언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3월 26일 새벽에 총소리를 들었고 해안에서 이상한 활동을 목격했다고 말했으나 그 장소에 직접 접근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러한 진술은 무덤의 위치 및 독일 연대의 문서 기록과 일치했습니다. 서명된 문서의 존재는 결정적이었다. 숨겨져 있는 다른 처형들과 달리 이 경우 도슬러의 명령은 기록되어 있었고 15명의 죄수들의 처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었다. 책임의 사슬은 이탈리아의 최고 사령관인 캐셀링까지 이어졌고 명령을 실행한 연대의 장교들까지 내려갔다. 푼타 비앙카의 발견은 이탈리아 영토에서 전쟁 범죄에 대한 최초의 체계적인 조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조사는 현장 검사, 총기 증거 수집, 희생자 식별 및 전송된 명령의 문서 검증을 포함했습니다. 증거는 일관성이 있었고 결론적으로 사실을 확립할 수 있었습니다. 그 에피소드는 특정 전선에서의 코만도 베펠의 실질적인 적용을 증명했으며 국제법에 반하는 지시사항을 웨르마흐트가 정규 운영의 일환으로 수용했음을 보여주었다. 독일의 공식 보고서는 총사를 적의 파괴 공작권의 무력화로 설명했지만 물리적 증거는 그 15명의 남성이 정규군의 제복을 입은 군인임을 보여주었다. 푼타 비앙카의 구덩이 그 내용물과 발견된 문서는 더 이상 구체적인 군사적 사건에 국한되지 않고 전후 재판에서 전형적인 사례로 변모할 과정의 중심 요소가 되었습니다. 카세르타의 재판, 새로운 국제 질서에 대한 첫 번째 유죄 판결. 독일이 1945년 5월 이탈리아에서 항복한 후 연합군은 전쟁 범죄로 간주될 수 있는 행동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장교들을 식별하고 체포하는 체계적인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당시 북부 지역 73군단을 지휘하던 안톤 도슬러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는 미군에 의해 무사히 체포되어 포로 수용소로 이송되었고 그의 책임이 평가되는 동안 연합군 군 당국의 처분을 따랐습니다. 푼타 비앙카 구덩이의 위치와 오퍼레이션 진리 2에 15명의 미국 군인 처형과 관련된 독일 문서의 복구는 도스트러를 즉시 구체적인 비난의 중심에 두게 했습니다. 증거가 불완전했던 다른 경우들과 달리 여기에는 그의 서명이 있는 서면 명령, 그의 상관과의 통신,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장교들의 증언이 존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 당국은 특정한 군사 법정을 조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선택된 장소는 나폴리 북부의 카세르타 왕궁으로 전쟁 중 지중해에서 연합군 본부로 사용되었습니다. 그곳에 유럽에서의 전쟁 범죄를 위한 첫 번째 미국 군사위원회가 설치되었습니다. 법정은 판사, 검사 및 변호사 역할을 맡은 미국 장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군사법 규칙과 일반 법원에서 영감을 받은 절차의 조합을 적용했습니다. 준비 작업에는 독일군에게서 포획한 문서 수집이 포함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도슬러가 알머스 대령에게 보낸 명령서, 135요새 연대의 보고서, 캐셀링으로부터의 지휘 계통을 확인하는 서신이 있었습니다. 이 증거들에는 푼타 비앙카에서 실시된 발굴 보고서가 추가되었으며 금속 상판을 통해 신원이 확인된 미군 병사들과 기관총 난사로 인한 사망을 확인하는 법의학적 결과가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포로의 생포와 처형에 연루된 독일 군 관계자들의 증언도 포함되었습니다. 재판은 1945년 10월 8일에 시작되었다. 법정은 군사 판사들을 위한 연단, 검찰석, 변호석, 그리고 피고인을 위한 공간으로 구성되었다. 도슬러는 나치 휘장이 없는 장군 복장을 하고 출석했다. 그의 행동은 형식적이고 거리감이 있는 것으로 묘사되었으며
회의 중에는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다. 기소는 그가 1929년 제네바 협약을 위반하여 제복을 입은 전쟁 포로 15명의 처형을 직접 명령한 책임자로 지목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검사는 군인들이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었고 규정된 제복을 입고 포로로 잡혔다고 강조했습니다. 독일 지휘관들이 사용한 파괴 공작권이라는 표현을 거부하며 그들이 변장하지 않았고 민간인 복장을 착용하지 않았으며 정규 전투원으로 등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방어 전략은 정당한 복종 원칙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도슬러의 변호사는 장군이 1942년 히틀러가 발행한 명령 지시에 따라 행동했으며 그의 직속 상관인 캐셀링 원수와 상담하여 처형을 진행하라는 명확한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본인은 명령 불이행 시 독일 군사법정에 기소될 가능성이 있으며 심지어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명백히 불법적인 명령에 대해서는 명령에 따른 복종이 책임을 면제해주지 않는다고 답했다. 증거로 제시된 것은 도스트러 참모의 일원이었던 알렉산더 그라프주 도흐나 슐로비튼의 증언이었으며 그는 서면 명령의 서명을 거부하여 그 이유로 해고되었다. 이 예는 내부 제재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지침 수행을 거부할 여지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다른 장교들이 청문회에서 증언했습니다. 알머스 대령과 연대의 여러 지휘관들은 도슬러가 지시를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어떠한 저항도 불복종으로 처리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 진술들은 그가 단순히 수동적인 전달자가 아니라 불법 명령의 의식적인 집행자로서 행동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재판은 10월 12일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뉘른베르크 같은 이후의 과정들과 달리 이 절차는 비교적 빨랐는데 증거가 직접적이었고 기소가 잘 명확히 구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군사위원회는 비공개로 토론을 벌였고 같은 날 평결을 발표했습니다. 도슬러는 적절한 군복을 입은 전쟁 포로에게 처형을 명령하고 보장한 전쟁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은 총사형을 사형으로 규정했습니다. 판결이 알려지자 도슬러는 자비를 요청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상부의 명령에 따랐으며 거부할 실질적인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는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장군의 감독하에 유럽의 연합군 사령부에서 검토되었습니다. 요청은 기각되었고 원래의 형이 수정 없이 유지되었습니다. 카세르타 재판은 즉각적이고 상징적 가치가 큰 선례가 되었습니다. 이는 유럽에서 독일 장군이 연합군 포로의 처형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첫 번째 재판이었으며 상부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 개인의 책임을 면해주지 않는다는 원칙이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체계적으로 적용될 원칙을 세웠습니다. 판결은 명시적으로 어떤 군인도 특히 고위사령관은 제복을 입은 포로의 즉결 총살의 불법성을 몰랐다고 주장할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법원은 국제법이 1907년 헤이그 협약과 1929년 제네바 협약 이후로 민간인 복장 또는 적군의 유니폼을 입은 간첩이나 파괴 공작권의 처형을 허용했지만 본래 유니폼을 입은 채로 포로로 잡힌 전투원의 처형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푼타 비앙카 사건에서는 신원이 확인되고 군 장비를 소지한 병사들이 그 보호 범위에 포함되었으며 도슬러는 그 명령을 집행함으로써 이를 의식적으로 위반한 것이었다. 사형 판결은 몇 주 후에 집행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지정된 방법은 관련 군사 프로토콜을 따르며 미군 분대 앞에서 총살형을 집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탄환, 도슬러의 처형과 영원한 원칙의 탄생. 1945년 12월 1일 아침에 독일 장군 안톤 도슬러는 나폴리 근처에 있는 아베르사의 군 감옥에서 자신의 감방을 떠나 카세르타의 미국 군사위원회에 의해 몇 주 전에 선고된 판결이 집행되어야 하는 뜰로 인도되었습니다. 재판이 있은 지 2개월도 채 지나지 않았으며 이는 증거가 결정적이고 범죄가 자국 군인의 사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건에 대해 신속히 판결을 집행하려는 연합국의 결정을 반영한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절차는 미군의 규정을 따랐습니다. 12명의 미국인 병사로 구성된 사격 분대가 지정되었습니다. 이 방법의 선택은 직업 군인의 총사령을 위한 군사적 전통에 따른 것이었고 이후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더 높은 계급의 정치 및
군사 인물들에게 사용될 교수형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도슬러는 계급장 없는 전투복 차림으로 마당으로 끌려갔다. 그의 모습은 특별한 혜택 없이 형 집행을 기다리는 죄수의 모습이었다. 3명의 미군 병사가 그를 땅 중앙에 세워진 나무 기둥까지 호위했다. 거기서 팔과 다리 높이의 끈으로 묶여 꼼짝 못하게 되었다. 손은 뒤로 묶였다. 군의관은 사형수의 머리에 검은 두건을 씌우고 그의 가슴에 사격대의 표적 역할을 할 흰색 천을 붙였다. 이 장면은 미 신호부의 운영자들에 의해 사진과 영화로 기록되어 처형의 공식적인 기록으로 남겨졌다. 그 기록은 증거로 보존되었으며 연합군 뉴스 등에서 전파되어 전쟁 후 전체가 촬영된 몇 안 되는 처형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사형 집행 분대는 그 기둥에서 약 15m 위치에 자리 잡았다. 12명의 군인은 총을 준비하고 정렬하였다. 관례대로 일부 총에는 실탄이, 일부에는 공포탄이 들어있어 어떤 사수도 자신의 발사로 인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알아차릴 수 없게 하였다. 이 관행은 집행자들 사이에서 심리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안되었다.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군인들은 동시에 발사하여 조준한 다음 사격하였습니다. 도슬러의 시신은 여전히 끈에 묶인 채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군의관이 즉시 접근하여 생명 징후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사망을 인증하였습니다. 들것이 현장으로 옮겨졌습니다. 시신은 풀려 하얀 봉투에 쌓여 군용 차량으로 폼네치아의 독일인 묘지로 이송되어 이탈리아에서 전사한 수천 명의 군인 옆에 명예 없이 무덤에 묻혔습니다. 매장의 기록은 독일 전쟁 묘지위원회의 기록 보관소에 기재되었습니다. 처형은 국제 언론에 널리 보도되었습니다. 촬영되고 사진으로 찍힌 이미지들은 전쟁 범죄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심지어 고위 장군일지라도 재판을 받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증거로서 미국과 영국에서 유포되었습니다. 공공의 확산은 교육적이고 정치적인 목적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정의의 구현이 독일 군사 계층의 가장 높은 단계에서도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법률 측면에서 카세르타의 판결과 아베르사의 집행은 즉각적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법원은 명백한 불법 명령에 대한 상급자의 명령 복종이 유효한 방어 수단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원칙은 몇 주 후 뉘른베르크 헌장에 포함되었으며 이 헌장의 8번째 조항은 정부나 상급자의 명령 준수가 개인 책임을 면제하지 않으며 다만 형량의 경감 사유로 고려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도스트러 사건은 따라서 뉘른베르크의 직접적인 전례가 되었다. 구체적인 사건에 제한된 과정이었고 단일 강대국에 의해 심판되었지만 전후 국제법의 발전을 결정지을 원칙의 형성에 참고가 되었다. 계급 복종이라는 구실 아래 개인의 책임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 경험은 또한 국제규정의 검토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1949년 제네바 협정은 1929년의 협정을 대체하고 확장하여 전쟁 포로의 대우에 관한 조항을 강화하고 초법적 처형과 보복을 명시적으로 금지했습니다. 제니, 이 작전처럼 유니폼을 입은 군인들이 임의로 파괴 공작권으로 분류되었던 사례의 기억이 이해관계에 따른 해석을 피하기 위한 보다 정확한 규칙의 작성을 이끌었습니다. 카세르타에서의 재판과 아베르사에서의 처형은 지역적 범위의 사건이 국제적인 전례로 변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국가적 음모와 인류에 대한 범죄에 초점을 맞춘 대규모 뉘른베르크 재판과는 달리 도스트러 사건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된 사건, 즉 제복을 입은 15명의 병사 처형을 다루었고 이러한 명확성 덕분에 판사들은 확고한 전례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영향은 또한 시각적 기억에 반영되었습니다. 처형 이미지들은 불법 명령을 실행한 결과의 실질적인 예로서 국제법 교과서와 군사훈련 프로그램에서 수십 년 동안 회자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전후 처형이 서면 기록으로만 남아있는 것과 달리 도슬러의 처형은 자세하게 촬영되어 상징적이고 교육적인 특별한 가치를 부여받았습니다. 포메지아에 있는 안톤 도슬러의 무덤은 이탈리아의 수많은 독일 군인들의 묘지 중 하나로 남아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다른 묘지와 구별되지 않고 공식 명단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베르사에서의 그의 처형은 그의 개인적인 경로의 끝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전쟁법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적 선례를 마련하였습니다.
카세르타에서 확립된 원칙은 도쿄 재판 및 수십 년 후 유고슬라비아와 르완다의 분쟁 범죄를 심판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법원에서 다시 채택되었습니다. 명백히 불법적인 명령에 대한 복종이 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현대 국제사법 시스템에 굳건히 자리 잡았으며 이는 1945년 12월 아베르사의 감옥 마당에서 기원했습니다.